예, 오늘은 9대 0의 기적이라는 주제로 축구 인문학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이제 아주 특별한 월드컵 도전 그렇게 부제를 달았는데요. 우리 대한민국이 이 출전한 월드컵 역사 중에서 아마 많은 분들의 기억 속에 2002년 한일 월드컵이 가장 먼저 떠오를 겁니다. 그러나 그 전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월드컵이 있습니다. 9대 0의 기적이 일어났던 그 현장을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전에 대한민국이 수립되면서 대한민국 이름으로 대회에 나간 첫 번째 대회가 있었죠. 그것이 바로 1948년 7월 20일에 개회가 되었던 제14회 올림픽 런던 올림픽이었습니다. 이때는 우리가 대통령이 선출되고 그리고 8월 15일 날 공식적으로 정부 수립이 선포되지도 못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우리가 그 전에도 대한민국 이름을 달고 나간 대회이기 때문에 기억을 할 만한 대회입니다. 이 런던 올림픽에서는 1차전에서 멕시코를 상대로 5대 3으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대단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멕시코는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에도 이 중남미 지역의 강으로 알려진 그런 팀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1차전에 5대 1로 압도적으로 리드를 하고 있다가 경기 막판에 두 골을 허용하는 바람에 5대 3으로 승리를 하게 되었는데 이런 일화가 전해집니다. 멕시코 여자 선수들이 이 남자팀이 한국에게 5대 3으로 졌다 그러니까 정말 아주 통곡을 하다시피 눈물을 흘렸답니다. 어디서 나라 이름도 들어보지 못한 나라에게 어떻게 그렇게 질 수가 있느냐 그렇게 눈물을 흘렸다는 그런 일화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2차전에서 스웨덴에게 무려 0대 12, 12대 0으로 패배를 하게 되는데요. 이 스코어만 보면은 어이없는 스코어 같지만 그 사연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멕시코에 이길 때 너무 힘을 뺀 데다가 또 이 스웨덴이 런던 올림픽에 결국은 우승을 한 팀입니다. 챔피언 팀인데 아시다시피 스웨덴은 이 북유럽에 속한 국가여서 지구상에서 가장 큰 민족 중에 하나입니다. 평균 그 신장과 체격이 가장 큰 나라들이 뭐 덴마크나 뭐 스웨덴, 노르웨이 그런 북유럽 사람들인데요. 이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엄청난 힘과 체격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상대였죠. 우리 차범근 감독도 독일에서 선수 생활할 때 북유럽 팀들과 만나면 가장 힘들었다 그러죠. 오히려 그 독일 사람보다 더 뛰어난 신체 조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상대인데 우리가 2018년 러시아 월드컵 때에도 1차전 한국의 1차전 상대가 스웨덴이었는데 그 당시에도 보니까 정말 크더라고요. 사람들이 엄청나게 체격을 가지고 있는데 이 스웨덴하고 경기할 때 마침 비가 왔답니다. 비가 오니까 가장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그 축구공이 오늘날처럼 방수공이 아니고 이제 가죽공인데 이 물기를 머금으면 점점 더 무거워지는 그런 공이었습니다. 저희 초등학교 때도 그런 기억이 납니다. 비가 오면은 이 공이 점점 무거워져가지고 나중에는 이게 뭐 돌덩이 같아요. 그런 상태에서 경기를 하기 때문에 정말 점점 무거워지고 이 돌덩이 같은 그런 이 공을 이 스웨덴 사람들은 그것도 그렇게 뻥뻥 잘 차더랍니다. 그래서 스웨덴의 그 큰 체격을 가진 사람들이 이 젖은 축구공을 슈팅을 하는데 정말 이 골키퍼가 잡으면 가슴이 멍들 정도로 멍멍할 정도로 그렇게 강하게 날라왔답니다. 그 당시에 이 옆에 사진에 보는 것처럼 이 홍덕영 선생님이 골키퍼를 하셨는데 그 엄청난 슈팅으로 인해서 나중에는 하도 슈팅이 많이 날라오니까 공을 잡으면 관중석으로 차내버린 그런 기억도 있답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이 경기장 안으로 차면은 곧바로 또 스웨덴 선수들이 밀고 들어오니까 아예 그냥 경기장 밖으로 차내서 그 공이 돌아오는 시간을 벌려고 그렇게 했답니다. 당시에는 축구공이 하나밖에 사용하지 않아서 이 경기장으로 나가면은 다시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그런 해프닝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뒤로 월드컵, 축구 월드컵에 우리가 대한민국이 첫 번째로 참가를 하게 되는데 5회 월드컵이죠. 스위스에서 열린 스위스 월드컵입니다. 그 위에 있는 참고 자료들을 보면 여기 있는 참고 자료들을 보면 그 당시 상황이 어땠는가를 우리가 잘 짐작할 수가 있는데요. 이 자료들을 종합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월드컵에 참가하게 된 그 지역 예선이 있지 않습니까? 지역 예선에서 1954년에 아시아 축구 연맹이 창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들은 참가할 형편이 별로 안 됐었고 동아시아 3국인 한국, 일본, 중국이 월드컵 지역 예선 참가를 신청을 해서 이 세 나라 중에서 한 나라가 나가게 됐는데 중국이 갑자기 기권을 해서 이제 한일전으로 압축이 되죠. 일본만 이기면 반대로 일본 측에서 한국만 이기면 월드컵 본선에 나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때는 일본 원정 경기로 2번을 치루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승만 대통령이 우리 땅에 일본 사람들이 들어오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 그런 의도가 있었기 때문에 일본에 가서 2번 경기를 다 했었는데 1차전에서는 5대1로 압승을 거뒀습니다. 2차전에서는 2대2 무승부 되어서 도합 우리가 최종 결선을 해보니까 우리가 승리하게 돼서 월드컵 본선에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한일전에서 승리를 거두면서 월드컵 본선에 진출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 본선이 열리는 스위스까지 가는 것이 큰일이었습니다. 이 스위스 가는 길에 너무나 많은 정말 아픔이 있었어요. 지금으로 보면 상상이 안 되는 일인데도 정말 이제 6.25 전쟁 끝나고 휴전하고 또 바로 그 다음에 아닙니까? 그 다음에 54년인데 모든 것이 다 경험이 없고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았고 정보가 없었던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여러 지금 생각하면 정말 믿지 못할 일들이 그때 다 생기게 된 거죠. 스위스 월드컵 본선 대회는 1954년 6월 16일 날 이제 시작이 되었는데 한국 대표팀은 6월 10일 부산에서 비행기를 타고 일본 하네다 공항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런 경우는 이제 정보 부재로 일단 일본 공항에 가면 유럽으로 가는 비행기가 있겠지, 금방 예약할 수 있겠지,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근데 비행기 예약을 하지 못해가지고 이제 발을 동동 구르다가 미군 공군 비행기와 극적으로 이제 연관이 되어서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이 비행기가 또 그 인원을 다 수용하지 못하니까 1진, 2진으로 나누어서 출발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 1진은 이제 감독을 포함해서 골키퍼는 먼저 가야 되니까 그래서 정말 가고 1진, 2진으로 나누어서 그러는데 2진은 경기 하루 전인 16일 밤 늦은 시간에 스위스에 도착했습니다. 1진이 14일에 도착했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경기 시간 10시간 전입니다. 네, 이것을 보면 정말 얼마나 이분들이 힘들었겠는가 생각이 되고요. 또 미 공군 비행기를 타다 보니까 키가 안 맞아가지고 대부분 이렇게 발이 바닥에 닿지 못하고 공중에 붕 뜬 상태로 그렇게 왔기 때문에 피로 누적이 더 심화되었다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정말 천신만고 끝에 이 스위스 7위에 도착을 했는데도 숙소를 예약하지 못해서 숙소를 구하지 못해서 아주 고생을 했고요. 또 간신히 이제 숙소에 들어갔을 때 1954년 대회부터 이 등 번호를 붙이기로 규정이 생겼습니다. 그 전까지는 이제 월드컵에도 등 번호를 안 붙이고 했다는 얘기죠. 이 등번호를 붙여야 되기 때문에 미처 우리가 또 유니폼 등번호를 준비하지 못해서 한밤중에 번호가 있는 하얀 천을 구해가지고 밤새도록 유니폼에다가 천 조각을 직접 꿰매가지고 이렇게 등에 붙였다는 겁니다.
우리 사진 보면은 그 등에 백넘버가 이렇게 약간 좀 들떠 있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그것이 바로 그런 사유에서 나오게 된 것입니다. 이런 상태였으니까 얼마나 이분들이 조마조마하고 정말 피곤한 상태로 도착을 했는가 알 수가 있고, 지금 같으면 최소 2주 정도에는 도착을 해서 시차 적응하고 또 축구장 적응하고 또 몸도 풀고 팀워크 맞추고 이런 과정을 갖춰야 되는데, 뭐 하루 전날 도착했으니까 뭐 연습은커녕 축구장 적응도 못하고 겨우 막 몸을 간신히 추스려서 경기장에 도착한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보니까 너무 미처 막 급하게 오다 보니까 이 축구화가 또 막 제대로 공급이 안 돼가지고 축구화를 심지어는 막 빌리기도 하고 그때 막 수선하고 그런 것을 그런 고생도 같이 겪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정말 아슬아슬하게 그 경기장에 도착해서 첫 경기를 하게 되었는데, 하필이면 첫 경기에서 세계 최강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당시에는 이제 조편성이 2조에 편성이 되었는데, 2조에는 한국과 헝가리, 그 당시에는 서독이었죠. 독일, 그 다음에 터키, 이렇게 네 나라가 같이 형성이 되었는데, 이것이 죽음의 조였습니다. 어느 하나 만만한 팀이 없었습니다. 특히 헝가리 팀은 당시에 세계 최강 팀이었습니다. 1952년 헬싱키 올림픽에서 우승을 한 팀이고요. 스위스 월드컵 개막까지 A매치에서 28연승. 놀라운 기록이죠. 정말 한 번도 지지 않은 당시 세계의 최강 팀이었습니다. 이 헝가리 팀이 얼마나 강한 팀이었냐면, 우리 월드컵 역사상 가장 강한 팀이 어떤 팀이었을까, 그런 토론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 중에 두 팀으로 압축이 됩니다. 한 팀은 1954년 헝가리 팀, 한 팀은 1970년 브라질 팀. 이 두 팀이 어느 팀이 더 막강한 팀이었는가를 늘 이제 세계 전문가들의 토론 대상이 되었는데, 지금은 아마 모든 걸 종합해서 1970년 브라질 대표팀이 가장 강한 팀이었다, 그렇게 아마 그쪽으로 결론이 난 것 같아요. 그렇지만 70년만 해도 이제 칼라 TV가 처음 나올 때고, 또 여러 경기 룰 같은 것도 많이 정비되고 한 상태지만 54년에 헝가리 팀이 더 강하다 하는 사실 분도 꽤 있습니다. 그 정도로 헝가리 팀이 강한 팀이었습니다. 그리고 펠레가 축구 황제로 등극하기 전까지, 그 전까지는 펠레의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 헝가리 팀의 푸스카스라는 그런 선수였습니다. 키는 작지만 정말 그 공포의 왼발. 나중에 이 홍덕영 그 골키퍼가 이제 증언한 바에 의하면, 이 푸스카스가 왼발로 슈팅을 때렸는데 그것이 골대에 맞았는데, 골대가 한동안 계속 이렇게 막 진동 흔들리는 상태로 멈추지를 않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정도로 정말 세계 최고의 선수가 헝가리 팀에 있었고, 나머지 선수들도 푸스카스에 못지않은 그런 선수들이 포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팀을 상대로 첫 경기를 치르게 되었으니 뭐 얼마나 막막했겠습니까? 오히려 그런 정보를 다 미리 알지 못했던 게 어떻게 보면 또 다행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식으로 하필을 만난 팀이 세계 최강 팀인 헝가리 팀. 한국 팀은 하루 전에 도착해서 미처 정말 뭐 시차국 뭐고 아무것도 극복이 안 된 그런 상태였고요. 이런 상태에서 만나게 되었고, 다른 팀은 서독 독일이 있었는데, 이 독일이 베론의 기적을 썼습니다. 이거 영화에까지 나왔는데, 예선에서 헝가리에게 8대3으로 졌습니다. 그렇지만 나중에 결승에서 다시 만났는데, 이때 3대2로 승리해서 이 서독이 독일이 우승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54년에 우승팀, 준우승팀과 같은 조에 있었다는 얘기예요. 정말 죽음의 조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상태로 하게 된 거죠. 이때 대헝가리전의 그 경기 내용을 보면 전반 12분까지 무실점으로 버텼답니다. 그러니까 헝가리는 이 경기가 시작되면 10분 안에 2골을 넣는다, 그런 통설이 있을 정도로 빠르게 선제골을 넣는 팀이었습니다. 그래서 10분까지는 잘 견디다가
전반 12분에 푸스카스에게 처음 이제 실점으로 하고 전반전에 4실점을 하게 됩니다. 4골을 먹었고 경기 종료 5분 전까지 6실점을 했습니다. 6대 0이었었는데 너무나 안타까운 것이 4명이 근육 경련으로 쓰러져서 7명으로 버티다가 그 얼마 안 남은 그 시간에 3골을 실점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7명이 뛰고 그런 상태에서 3골을 먹었으니까 이거는 정상적인 경기가 아니라는 얘기죠. 바로 그런 상태에서 9대 0으로 경기가 끝났지만 이거는 사실은 9대 0의 기적이라고 말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했지만 그당 월드컵 우승팀인 독일이 헝가리에게 8골을 먹었어요. 독일 같은 팀이에요. 그것을 보면 우리가 비록 9실점을 했지만 얼마나 이를 악물면서 잘 버텼는가를 알 수가 있고요. 뭐 슈팅이 몇 개였는가를 정확하게 셀 수는 없지만 헝가리에서 약 100여 개의 슈팅이 날아왔다 그래요. 근데 이거를 정말 수십 개의 이 유효 슈팅들을 쳐냈기 때문에 만일 이 홍동현 골키퍼가 이렇게 막아내지 않았다면 약 20대 0 정도로 끝났을 것이다. 전문가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얼마나 선방을 많이 했으면 9대 0으로 끝났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실제로 그 당시에 이 헝가리 감독이었던 구스타포 세베뉴라는 그 감독도 이렇게 평가를 했다고 해요. 한국은 사자처럼 용감했다. 쓰러져도 계속 일어나 뛰었다. 그렇게 감동할 정도로 열심히 뛴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진으로 이제 헝가리전 장면들을 좀 볼 수가 있는데요. 처음에 이제 이쪽이 왼쪽이 헝가리 팀과 한국 팀이 동시에 입장하는 장면이죠. 이 한국 팀의 주장은 그때 주영광 선수였는데 아주 세련되고 아주 잘생긴 선수인데 미소를 띠면서 그렇게 입장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여기에 이제 우리 한국 대표팀이 서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맨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그 당시 골키퍼였던 홍동영 선수가 축구화를 수선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축구가 잘못돼서 망치를 들고 직접 수리하는 그런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장비가 열악했던 그런 장면을 볼 수가 있겠죠. 왼쪽에 있는 사진은 우리 그 당시 감독이 김용식 감독님, 우리 한국 축구의 전설이죠. 정말 너무나 축구를 사랑했던 이 김용식 감독님과 또 주장이었던 주영광 선수가 애국가를 따라 부르는 그런 장면에서 이 두 분의 표정에서 정말 이 나라 사랑하는 마음이 느껴질 정도로 그렇게 제가 보고 있습니다. 이쪽은 이제 당시에 세계 최강이었던 헝가리 팀이 도열한 장면을 볼 수가 있는데 재미있는 것은 이 헝가리 민족이 좀 묘해요. 옛날에 이 헝가리의 마자르족이라 그래서 몽골이 유럽을 정복하고 다닐 때 피가 많이 섞였다 그러죠. 그래서 지금도 헝가리나 루마니아 있는 나라 중에서 약 10% 정도는 이 마자르족이라 그래가지고 이 동양의 피가 섞였다는 그런 나름대로의 그 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헝가리 사람들은 주로 머리가 까만 사람들이 많고 유럽 사람 치고는 그렇게 키가 크지 않은 그런 민족입니다. 이들이 1960년도 이 월드컵에서도 이 헝가리가 상당히 위세를 떨쳤습니다. 그 뒷모습을 보면은 왠지 친근감이 가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어요. 바로 이런 팀이 바로 당시에 세계 최강팀이었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차전은 이제 터키를 만나게 되는데 이 터키전은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헝가리전의 패배로 사실상 이제 한국이 탈락하게 되었죠. 그래서 모든 선수에게 기회를 준다는 명목으로 터키전에서는 이진급 선수들을 주로 내보냈답니다. 한 1차전에 뛰었던 선수가 서너 명 들어가고
안 뛴 선수들을 주로 내보냈는데 7대 0으로 이제 패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헝가리전 이후에 3일 만에 열렸기 때문에 조금 이제 쉬게 되었고, 만약에 터키전에서 베스트 멤버를 내보냈다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상상을 하게 되는 거죠. 뭐 이기기는 힘들겠지만 골 차이 수가 상당히 줄어들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쉬움이 남는데, 그러나 당시에 그 헝가리전, 터키전 그 영상이 그 유튜브에 있더라고요. 그 기회 되면 찾아보시고 그것을 보면은 터키도 뭐 헝가리 못지않게 상당히 강한 팀인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래도 나름대로 아쉬움이 남습니다만은, 그래도 그 고생을 하면서 스위스까지 날아간 선수들이 한 번쯤은 다 축구장을 밟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또 긍정적인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변수는 이제 터키전 패배로 한국이 탈락하고 소독의 진출이 확정되니까 한국과 소독의 경기는 아예 열리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다 조별리그를 다 할 텐데, 그 당시에는 그런 식으로 아예 열리지 않아서 아쉬움도 남지만, 또 독일하고 경기했으면 또 얼마나 또 우리가 어떤 결과가 있었을까 하는 것도 또 정말 아찔한 상상도 들게 되는 거죠. 세월이 정말 많이 지나서 2018년 러시아 월드컵에서는 한국이 전 대회 챔피언인 독일을 2대0으로 격파했습니다. 독일은 자국 축구 역사상 처음으로 조별 예선 탈락을 맛봤습니다. 독일은 사실 기본이 8강으로 올라가는 것을 당연시하는 그런 팀이었는데, 이때 처음으로 한국에게 격파를 당하면서 예선 탈락을 맛보았습니다. 말 그대로 격사지감입니다. 우리 이 격 보면 우리 그동안에 우리 대한민국 국력이 많이 발전하고 축구 수준이 얼마나 발전했는가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우리는 2002년의 그 월드컵 그것을 정말 그 큰 열매를 생각하기 전에 54년에 바로 이런 역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54년의 월드컵의 가장 큰 의의는 태극기를 달고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으로 처음으로 월드컵에 나갔다. 이것이 얼마나 우리가 큰 의미가 있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이러한 시간들, 이런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한국 축구가 있는 것입니다. 만일 그 당시에 선수들이 오늘날 같은 그런 지원을 받고 또 여러 경험을 쌓았다면 아마 모릅니다. 그 당시 선수들의 면모를 보면 정말 상당한 축구 재능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잠시 이 헝가리하고 하이라이트를 잠깐 경기를 보니까 초반의 움직임들이 하루 전에 도착한 선수라고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상당히 빠르더라고요. 특히 스피드 면에서는 우리 한국 선수들의 스피드가 상당히 좋았던 것을 알 수가 있고, 또 사실 그 움직임을 보니까 충분한 적응을 했으면은 아마 상당히 전진을 했을 것이라는 확신이 듭니다. 너무나 아쉬운 상태였고, 그런 우리 축구 선배들의 그런 희생과 그런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한국 축구가 있다.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고, 대한민국의 그 성장 과정을 보는 것 같아서 너무나 감동적이고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새길 수 있는 의미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9대 0의 기적, 이 9대 0의 기적을 우리에게 선물해준 우리 그 선배님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표하고, 우리 한국 축구가 앞으로도 계속 발전해서 정말 한국의 특색을 나타낼 수 있는 축구로 정착이 됐으면 좋겠어요. 지금도 한국 축구 그러면 딱히 무슨 축구다 그렇게 확정하기가 어려운데, 앞으로는 더욱더 발전해서 유럽 팀을 만나도 우리가 더 많이 이기고 정말 한국 축구의 그 면목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유럽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크게 무슨 연관된 것은 많이 없지만, 그래도 아직 미국과 더불어 주요 진영이기 때문에 이 축구로서 알릴 수 있는 것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좀 더 앞으로도 새로운 기회에서 유럽 팀과도 충분히 우리가 우리 한국 축구의 강함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고, 1954년에 있었던 9대 0의 기적을 잊지 마시고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